Гармата! Пострел! Пострел!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이란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장장 2년 9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전쟁은 여전히 그 끝을 알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북한의 참전과 푸틴의 핵교리 개정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북한의 참전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등 국제사회가 점차 전쟁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각종 무기를 지원받으며 러시아에 대한 눈물겨운 항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통해 공개된 군 영상에서도 파트너 국가와 지원 국가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감정을 담은 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푸틴을 비난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아직도 전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한국의 안보 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00일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안보가 준비해야 할 전략적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24년 11월 19일을 기점으로 전쟁 개시 1000일을 돌파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으로 끝난 미 대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총력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는데요.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하면 휴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그 전까지 협상에 유리한 점령 지역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점차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에 육박하는 면적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며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의 지역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면 침략당한 나라의 영토 주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표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주국방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인해 주권 보장을 명분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점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던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핵무기는 무려 1800개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를 유지할 만한 기술과 경제 여력이 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주권과 안보, 영토에 대한 안전을 인정받는 조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미국, 러시아, 영국이 해당 협정에 서명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하며 해당 조약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인해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고통받고 있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럽의 일부 언론 매체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곧바로 해당 보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핵무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요. 물론 핵무기의 보유 여부만으로 이번 전쟁의 원인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례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행보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는 계기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군사력의 1, 2, 3, 5위가 밀집하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도 더욱 위험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력 순위는 낮지만 정권 유지를 위한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까지 존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보다 자주국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래식 전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각도로 핵무장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와 도발 억지력 증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첨단 기술 대두와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준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전자전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군전력 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방어 작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전차를 잡는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찰 드론의 발전은 포병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적을 직접 보지 않고 간접 사격을 통해 화력을 지원하는 포병 작전의 특성상 표적 위치와 표적 성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찰 드론은 이러한 임무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찰 드론이 표적 위치를 확보하면 6문으로 편제된 곡사포 포대가 일시에 300m를 초토화하는 연계 작전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마치 드론이 기존의 모든 재래식 전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만능론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전차, 자주포, 헬기에 부여된 임무와 작전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드론이 타격을 입힌 일부 사례만으로 드론 만능론에 빠지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하여 전자전의 중요성 역시 드론 못지않게 많은 군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전이란 적의 네트워크, 레이더, 통신망 등을 교란하거나 피해를 주고 아군의 정보 및 전자적 측면의 우위를 확보하는 군사작전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첨단 기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전자전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전자전의 중요성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세 과정에서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의 지휘망과 통신을 붕괴시켰고 제대로 된 지휘 체계를 발휘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쿠르스크 일대에서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전자전 능력은 적의 미사일 유도를 방해하고 각종 타격 수단의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드론 등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인데요. 북한 역시 한국을 상대로 GPS 교란을 비롯한 전자전 도발 횟수를 늘리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전자전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심을 받은 무기 체계는 첨단 무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래식 무기들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차와 자주포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만 하더라도 전차는 드론의 집중 표적이 되며 한때는 전차 무용론까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년이 넘는 전쟁 기간을 거치며 오히려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차가 전선에서 중요한 이유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전차를 필두로 한 기갑병과의 임무는 보병을 지원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인데 야지에서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적 보병의 화력을 무시하고 120mm 내외의 주포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차를 대체할 무기체계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전차는 기동성과 화력, 방어력을 집약한 무기체계이며 이러한 무기체계가 새롭게 개발되지 않는 한 전차의 역할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증하듯 러시아는 구형 전차까지 모조리 전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미국과 독일로부터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드론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전차의 임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역설적으로 전차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를 중심으로 한 포병 전력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한때 미사일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주포 등의 포신 포병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일부 군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정밀한 타격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포병 전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과장된 시각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포병 부대의 화력이 보병과 기갑을 지원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정밀 타격 수단만으로는 모든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무기가 155mm 포탄이라는 점은 이러한 포병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요소이며 당장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매달 10만 발에 육박하는 포탄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러한 전운을 살펴보면 아직도 다수의 전차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한 한국의 안보가 얼마나 든든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00대 3.5세대급 전차와 2500문의 155mm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 지상 전력만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 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자주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만큼
압도적인 지상 화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언제든 적성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천일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한민국에게 한 가지의 이득과 한 가지의 과제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위기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끌어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러시아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나라들은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한국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독일 등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제때 무기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지며 한국 방산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와 야합하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 안보에 새로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강력한 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을 확립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천일을 이어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요.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5일 러시아 대 한국 영상입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개시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가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면 러시아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을지에 대해 많은 호사가들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GDP를 보입니다. 2022년 통계를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 6,382억 달러로 세계 9위인 반면 러시아는 바로 뒤인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객관적인 지표에서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에 뒤처진다고 평가됩니다. 가령 국방비만 해도 러시아는 미국, 중국에 이은 154억 달러를 쓰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46억 달러로 8위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군사력 평가 기업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군사 강국인데요. 여기에 구소련 시대부터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 역시 무시하기 쉽지 않은 전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내수는 튼튼히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 주식 시장은 전쟁 전보다도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핵무기 보유량 1위 국가의 넓은 땅만큼 자원도 많아 세계 최대 산유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선 이런 순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러시아는 자국 군사력의 10%에도 못 미치는 우크라이나와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의 원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전쟁 초기에도 러시아는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웠음에도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릅니다.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투력의 강화를 위해 방산 개발에 전념해 왔으며 국방 예산을 GDP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첨단 무기 체계와 체계적인 병력 운용은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상군에 비교해서만 보더라도 한국군의 기갑 전력은 최신 장비로 무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첨단 전투 지원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신형 전차 K2 블랙팬서와 자주포 K9 썬더 등 우수한 화력을 자랑하며 이들은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장비들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주력 전차 TH-72 및 T-90 시리즈는 많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약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소련의 붕괴 이후 신규 생산한 T-90 계열을 제외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구형 전차를 개량해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이거나 지속 개량 중인 대한민국 육군의 K9A1, K2 등의 기갑들에게
질적으로 뒤떨어지는 전력을 보유 중입니다. 포병 전력의 경우에도 한국군이 러시아군보다 질적으로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군은 K9 자주곡사포와 K55를 비롯한 우수한 155mm 이상급 자주포 체계를 운용 중인데요. 152mm 계열 자주포를 사용하는 러시아군보다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육군끼리 맞붙었을 때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장소가 한반도의 DMZ건 우크라이나 전선이건 간에 러시아 지상군이 한국의 방어망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군이 중심 지역에 지상군을 전부 다 투사할 수 없는 데다가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노후화된 지상군 전력은 시간을 끌수록 러시아에 불리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자랑하는 T-14는 양산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현대화 장비들의 배치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련 해체 이후 방치된 장비는 수량만 많을 뿐 상당수가 비축물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군은 K2 흑표 양산, K1 개량 등등 러시아군과는 다르게 전력 관리에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었다면 적어도 지상 전력 측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공 전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상당히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F-15K, KF-16 등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KF-21 보라매의 도입을 통해 공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이러한 전력은 러시아 공군이 보유한 다수의 전투기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공방어 시스템은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와 같은 자산들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도발해온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처럼 방공망 저지에 실패해 초기의 기선을 제압당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한국군은 러시아군보다 장비면에서 일부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도발 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 가능성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강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었다면 폴란드와 같은 러시아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는 국가들과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무기와 군사기술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럽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나토의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나토의 전반적인 군사력과 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에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가 실제 연합작전으로 발전할 경우 한국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기술과 훈련 경험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연합작전을 전개할 경우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감시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감시를 위해 높은 수준의 감시, 정찰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이 경험은 러시아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위성 감시, 레이더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정찰 능력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동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정보 협력은 러시아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IT 기술력과 반도체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의 자급자족을 상당 부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같은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확보하고 전쟁 중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은 제한된 자원과 국토에서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국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다면 한국은 군사적 자금률을 더욱 높이고 자국 방위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존재하고 유럽의 자원을 확보한 상태로 주변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한국은 유럽 내에서도 패권을 노리는 주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동진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한국이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러시아와 유사한 경제적 체급을 보유했다면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국가로서 새로운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유럽 내 패권을 노리는 국가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역사에 가정이 없듯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전쟁은 곧 종결될 것이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에 접어든 북한은 대한민국의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 등과의 군사동맹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단지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더 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일 폴란드 F-16 승인 영상입니다. 미국 방위 안보협력국이 폴란드 정부에 보낸 승인문에 따르면 폴란드가 2003년에 구매한 48대의 F-16 항공기를 새로운 바이퍼 구성으로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장 옵션 외 레이더 등을 블록 70, 72와 동등한 성능으로 바꿔준다는 것인데요. 최신의 F-16V에는 노스롭 그루먼사의 AN/APG-83 능동전자주사, 배열 A4 레이더와 레이시온의 RTX 미션 컴퓨터, 링크 16 데이터 링크, 최신 조종석 디스플레이,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 및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폴란드는 최신 L3 해리스사의 확장형 민첩빔 레이더, AN/ALQ-254V 등의 옵션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총액 73억 달러의 예산엔 전투기 개조 비용 외에 관련 장비, 예비 부품, 그리고 교육 및 지원이 포함되지만 폴란드 정부의 연이은 통 큰 지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폴란드가 동유럽의 갈등 상황을 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지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군비 지출에 대한 폴란드 내 여론만 봐도 쉽게 반박됩니다. 폴란드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 지지를 등해 어분 폴란드 국방부는 유럽 안보 환경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F-16V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FA-50, KF-21을 통해 공군 전력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여 잠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F-16V는 기존 F-16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을 갖춘 최신 사양입니다. 특히 A4 레이더가 탑재되어 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작전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방어하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킵니다. 또한 F-16V는 기존 F-16과 비교하여 전투기 간 데이터 연결과 정보 공유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동맹국 간의 중요한 전투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어 폴란드 공군이 다국적 연합작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은 특히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F-16 업그레이드는 폴란드 항공전력의 전체적인 향상과 함께 나토 동맹국과의 무장 호환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예산으로 더욱 파괴적인 항공전력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폴란드 공군이 가장 탐내는 전력은 단연 KF-21 보라매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수년간 개최된 한국과 유럽의 방산 전시회에 폴란드는 실무자급 이상의 인력을 파견해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카이 역시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와 FA-50 관련 부품 공장 등을 설립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해주며 추가 협력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록1은 인도네시아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록2와 블록3 단계에서는 폴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파트너가 충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G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G는 한국의 ADD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 방위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폴란드 내 주요 방산 계약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자국 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PGG 회장의 발언은 폴란드 정부의 의중을 표현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록2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의 협업이 지속될 것이며 한국으로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폴란드로서도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첨단 무기 구매국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 체계의 유럽 총판과 생산 거점 기지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KF-21은 물론이고 K2, K9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의 생산 및 판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방산업체 역시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아시아와 동유럽,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두는 상황에서 군사 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 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한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 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은 폴란드의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폴란드의 외교적 입지와 한국의 기술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 기업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던 서유럽과 동유럽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폴란드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장기적인 파트너인 동시에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줄 고마운 존재입니다. 사실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F-16 업그레이드 승인을 받았지만 대만과 유럽 등 F-16V를 원하는 구매국은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실정인데 당장 전력 강화가 시급한 폴란드는 이를 참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F-16V 업그레이드 소식은 대한민국의 악재가 아닌 호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폴란드는 과거 한국에 FA-50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으며 이로 인해 KF-21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F-16보다 낮은 가격대로 제공하면서도 최신 항공 전자 시스템을 장착하여 폴란드의 공군력 강화 목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KF-21은 특히 F-16V가 제공하지 못하는 일부 최신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추고 있어 F-16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폴란드가 자국 항공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KF-21의 비용 효율성과 성능을 높게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F-16V의 핵심적인 특징은 향상된 레이더 성능이라 할 수 있는데 KF-21과 F-16V는 동일한 수준의 최신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술의 뜻 KF-21은 F-16V에 비해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어 적의 탐지 레이더로부터 은폐가 유리한 편인데다 F-16V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폴란드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강력한 공중전력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폴란드의 F-16V 업그레이드는 유럽 안보와 군사균형을 강화하는 주요한 행보로 평가되며, 이는 KF-21 수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은 폴란드가 향후 공군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보람에는 유럽 방산 시장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